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고민이나 아프게 하는 상처 중에는 남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툭 터놓고 말이라도 하면 한결 나을 텐데 비밀스러운 고민은 잘못 꺼냈다가는 위로는커녕 욕먹고 비난받을 것 같아서 속으로 끙끙 앓는 경우도 많은데요. 심리학을 전공하고 아나운서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소설가가 된 윤소희 작가는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서 글을 쓰고 2017년 아들에게 쓴 편지글을 모아서 첫 번째 수필 세상의 중심보다 내 삶의 주인이길 원해를 썼습니다. 이후에 세상에 하나뿐인 북매칭, 여백을 채우는 사랑, 산만한 그녀의 색깔 있는 독서 등을 펴냈습니다. 2024년 소설 미학을 통해서 단편소설 지금 정상으로 소설가로 등단했는데요. 최근에는 첫 번째 단편소설인 사이코 드라마를 출간했습니다. 꽤 그동안 책이 쌓였어요. 네, 이제 이게 출간한 책으로는 벌써 5번째 책이에요. 이제 그러네요. 물론 이제 소설로는 첫 번째 책이지만요. 네, 세상의 중심보다 내 삶의 주인이길 원해 북토크 하실 때 네. 갔던 기억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그게 정말 벌써 반가웠는데. 한참 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사는 곳은 중국 상해고 상해와 네, 서울을 상해입니다. 오가면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여전히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글을 쓰신다고요? 네. 그럼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는 건가요? 이제 물론 이제 저녁 때 이제 어떤 약속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제 보통 다른 일이 없으면 8시 정도에 잘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활동이 있으면 좀 더 늦게 자기도 하고요. 8시면 그래도 7시간 네, 이제 그걸 지침을 지키는 지키려고 거네요. 하는 거죠. 네. 근데 왜 하필 새벽 3시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1년 11월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저희 아이들이 2살, 3살 이럴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아이들 돌보느라고 도무지 제 시간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우리 애들보다 딱 2시간만 일찍 일어나자. 애들이 또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일찍 일어나죠. 네, 그래서 2시간만 아기들. 일찍 일어나서 4시간을 확보해 보자 했던 게 이제 새벽 3시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루틴이 되어버렸군요. 네, 루틴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시간에 깨어 있어 보니까 너무 고요하고 정말 오롯이 저만 누릴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양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쓸거리가 있는지 궁금해요. 어떤 내용을 쓰시나요? 그런 게 이제 보통 이제 글을 안 쓰시는 분은 쓸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글을 쓰기 시작하면 그날 보고 듣고 겪은 모든 일이 글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늘은 제가 헌책을 좀 정리해서 팔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읽었을 때 이제 제가 중고책으로 샀던 책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책 표지 앞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연인 사이인 것 같은데 다른 연인한테 이제 이 책을 선물하면서 썼던 그런 카드 같이 그런 내용이 남아 있더라고요. 네, 낭만적이네요. 네, 이제 그걸 또 이제 제가 상상하면서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렇죠. 소설의 영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매일 글 쓰기 시작한 게 벌써 14년 차인데 네. 2011년 11월 1일 뭔가 날짜를 맞춘 것 같은 그런 날인데 글쓰기가 그날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떤 네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지난번에 왔을 때도 살짝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힘든 일을 좀 겪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고난의 터널을 이제 길게 이제 지나게 됐는데 마침 이제 그게 딱 해결이 되고 이제 남편이 출근을 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살았다 했는데 보통 이제 그러면 뭔가 밖에 나가서 뭐 쇼핑을 한다든지 딴 일을 할 수도 있을 뭐 텐데. 하나 살 수도 있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 이제부터 오늘부터 소설을 써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새벽 3시에 몰래 일어나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여유가 생겼을 때 그 그렇죠. 틈을 여유가 생긴 글로 거죠. 메웠군요. 네, 맞습니다. 가장 어두웠고 힘들었고 이게 밑바닥인가 싶었을 때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를 다 겪고 나서 아직도 그게 남아있을 때 글을 쓰기 시작한 건데 네. 어때요? 치유가 좀 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이제 그 온 가족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 당시에는 제가 힘든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일단 남편도 위로해야 되고 애들도 챙겨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다고 무너지면 안 되니까 아예 힘들다는 거를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글을 쓸 때만 해도 처음에는 내가 아프니까 치유하려고 쓰는 거란 생각은 안 했었어요. 네. 근데 쓰다 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 거고 사실은 이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이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쓰면서 깨닫게 됐죠. 네. 그래서 글을 쓰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이럴 때 아팠고 그리고 나도 사실은 슬프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무시하고
무시하고 넘어왔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조금씩 치유가 되는 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글을 통해서 이제 안에 있는 상처들을 꺼내서 보듬는 과정을 거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사실 상처를 드러냈다고 해서 다 치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내면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이제 예전에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트라우마 환자들을 보면 재미있는 게 어떤 환자들은 아예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어증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아픈 얘기를 꺼내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다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걸 꺼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회복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표현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거 자체가 이제 치유가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았고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게 완전히 다 치유가 되진 않겠지만 그게 서서히 이제 글을 통해서 표현하면서 치유가 된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이제 살면서 그게 이제 뭐 부담이 된다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충분히 해소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윤소희 작가님 전공이 심리학인데 네, 맞습니다. 요즘 사실 심리 상담 받는 게 참 예전보다 일반화되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네. 근데 저도 늘 생각하는 게 그 심리 상담 해주시는 분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네. 심리학을 공부한다는 것과 또 본인이 직접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마음을 치유하는 건 또 다른 일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도 상담을 받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그 산소 호흡기 그 설명할 때도 네. 내가 먼저 쓰고 내 옆에 있는 아이나 더 노약자한테 그렇죠. 씌워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내가 일단 살 수 있어야 이제 그 다음에 더 약한 자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기 문제가 혹시라도 있다면 상담자라고 할지라도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만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글을 쓰면서 스스로의 상처를 발견하고 감정들을 정돈하면서 아마 윤소희 작가님 자신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더 깊이 알게 됐을 것 같은데요. 전에 몰랐었던 내 마음, 내 자신을 알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14년 정도 썼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가장 큰 발견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가장 쉽게 하는 질문이 내가 뭐 좋아하지 이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쉬운 질문에도 사실 잘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막상 갑자기 대답해 보라고 그 질문하면 어떤 사람들은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요라고 네, 답을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답하기 어려운데 그 오랜 시간 이제 글을 쓰면서 그 하나하나를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게 됐어요. 이제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덕분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두 아이랑 9년 동안 매년 한 달씩 여행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도움 없이 셋이서 이렇게 여행 가는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40이 넘어서 그러니까 40이 넘어서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발레 같은 거를 도전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예전에 글을 쓰기 전에는 전혀 몰랐고 아니면 나하고는 굉장히 먼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걸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이제 물론 출간을 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 거 그리고 뭐 가족이라든지 이제 제가 글감으로 썼던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거 이런 것들도 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쓰고 싶은 글을 쓰다가 네. 소설 쪽으로 기울게 됐어요. 네, 네. 왜 소설이 쓰고 싶었을까요? 쓰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면 제가 2011년 11월에 처음에 썼던 글이 소설이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소설을 쓰면 이제 처음부터 그 출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등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신춘문예랑 뭐 이런 데 이제 공모전을 계속 보냈어요. 처음에는 금방 당선이 될 줄 알았는데 네.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한 7, 80번까지 세다가 세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한 100번 넘게 떨어진 것 같은데. 다 다른 소설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이제 고쳐 걸로 돌아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뀐 게 아니라. 네네. 38살에 첫 번째 단편을 썼는데 제목이 타이타이 오 타이타이거든요. 네. 어디에도 공개 안 한
그 윤 작가님만이 품고 있는 첫 자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최초로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게 이제 2011년 11월에 처음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쓴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연말에 신춘문예를 보냈는데 이제 떨어졌던 작품인데 네. 그 타이타이가 이제 중국말로 하면 뭐 사모님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 가시면 이제 보통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확실히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가사 도우미를 쓰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인 주인과 그다음에 이제 중국인 그 가사 도우미 간에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조금 코믹하게 그 단편으로 썼던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타이 오 타이타이 하면 사모님 오 사모님 이런 뜻인 거죠. 약간 어떻게 보면 풍자적인 예, 제목이기도 맞습니다. 하겠네요. 네네.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단편 지금 정상으로 등단을 했는데요. 글쓰기 시작한 지 13년 만에 성과입니다. 너무 기쁘셨겠어요? 네, 그때 딱 소식 듣자마자 막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막 써왔던 그런 작품들이 쌓여서 네. 그때 결정체가 나왔던 네.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지금 정상이란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지금 정상이란 작품은 이제 갱년기를 막 맞이한 그런 여성이 주인공인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랑 이제 비슷한 이제 또래인 거죠. 근데 이제 그 갱년기라는 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클라이맥테리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어원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클라이맥스. 절정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찾아본 다음에 이게 재밌으니까 그 갱년기랑 정상을 좀 연결해서 써보자 이렇게 해서 쓰게 된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갱년기라는 거는 정상에 올라갔다 이제 그다음부터 떨어질 거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갱년기를 클라이맥테리엄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제 이 화자는 지금까지 자기가 그 거의 50년 가까이 살아보면서 한 번도 정상에 오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사가 분명히 내가 지금 갱년기니까 정상에 올랐다고 말하는데 나는 정상에 올라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많은 갱년기가 그럴걸요? 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뭔가를 시도했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해보지 못하고 포기한 것도 많고, 뭐 직장도 다니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보통 이제 뭐 애들이나 이런 거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그런 회한이 되게 많이 남아서 이 주인공이 이제 한 번은 내가 등산을 진짜 해봐야겠다. 정상에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그거조차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돌아내려오고 그랬었기 때문에 꼭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하면서 그거를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마 갱년기인 분들에게 치유가 되는 소설일 것 같고요. 네,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지난 봄에 4월에 첫 네. 장편 소설 사이코 드라마가 출간됐습니다. 네. 사이코 드라마가 심리 기법 가운데 하나잖아요. 네, 심리 치료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 치료라고 하면 뭐 상담도 있고 1:1 상담 또는 뭐 집단으로 하는 상담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약물 치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심리 치료 중에서 드라마 그러니까 연극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주인공이 상담에서는 내담자인 거고요. 그다음에 연출가가 이제 상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내담자의 문제를 가지고 실제 무대에서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걸 즉흥극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현실에서 내가 엄마랑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현실에서는 내가 엄마한테는 주눅이 들어서 말 한마디도 못해. 근데 무대에서는 그게 진짜가 아니니까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엄마 같은 어떤 배우를 써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엄마랑 대화를 시켜보면서 한번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해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역할을 바꿔보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연극 기법을 활용해서 치유를 하는 그런 치료를 하는 심리 치료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소설 제목을 그대로 사이코 드라마라고 정한 이유가 있겠죠? 네, 여기 일단 그 사이코 드라마 소설 맨 앞부분하고 맨 뒷부분에 실제 사이코 드라마 그 무대에 올려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 읽고 나시면 이제 이게 반전이 되게 매력적인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포는 하기 어렵지만 다 읽고 나시면 이 전체가 한편의 사이코 드라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사이코 드라마로 졌습니다. 그래요. 저도 오랜만에 굉장히 빨리 읽어내린 소설이었었는데 재밌게 읽으셨군요. 네. 음악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유나의 길.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의 명사들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만날 책은 윤소희 작가의 장편 심리소설 사이코 드라마입니다. 윤 작가님도 실제로 심리상담 받은 적이 있다고요? 매우 특별한 경험을 했다면서요? 네, 제가 이 소설에서 예주라는 대학생이, 그러니까 2학년 정도 되는 대학생이 주한이라는 교수죠. 심리학과 교수를 찾아가서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당돌하게 부탁하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네. 근데 그 장면은 제가 실제 경험에서 따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과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2학년 때 이제 전공 수업을 하러 오신 그 교수님을 수업 첫 시간을 딱 듣고 찾아가서 저 상담을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흔쾌히 상담을 해주셔서 제가 거의 2년 반 동안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니까 그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지만 제가 이제 그 전에 뭐 중고등학교 때 이제 왕따를 당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었고 네. 이제 그런 어둠이 있었는데 그 상담 기간을 통해서 많이 치유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의 첫 장편 소설은 이 상담을 모티브로 해서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첫 장면은 제 실제 경험에서 가져오고 이제 나머지는 허구로 만든 거죠. 그렇군요. 네. 소설 사이코 드라마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주라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주라는 아이를 상담해주는 주한, 그러니까 심리학과 교수님인데 이제 그 두 사람의 역동 관계 그런 거를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상담 장면이 나오면서 그 사이사이에 이제 주한이 이제 1인칭 화자기 때문에 주한이 느끼는 어떤 내면의 그런 풍경이나 아니면 내면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묘사를 하고 그다음에 주한의 경우에도 이제 다루지 않고 예전에 그냥 넘어갔던 이제 과거의 어떤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예주라는 아이도 그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부터 16살 때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약간 치유가 일어나는 이제 그런 소설입니다. 그 심리학 전공자로서 심리학과 문학을 결합시킨 소설을 쓰고 싶었다라고 마음먹었었는데 소설에서 어떻게 그게 구현이 됐나요? 네, 물론 이제 그 소설이라는 게 대부분 인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가 들어가지 않는 소설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본격적인 이제 심리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사이사이에 뭐 사이코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상담의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 그 상담 용어들을 그 사이사이에 이제 아주 쉽게 설명을 해가지고 집어 넣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을 이제 독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심리학에 요즘 관심이 되게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사실 심리학 책을 그 막상 읽어보면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어렵죠.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소설에서 딱 그 녹여가지고 표현을 해주니까 그 하나하나의 용어들이 쏙쏙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을 좀 더 쉽게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인공이 상담 심리학과 교수 이주환과 불문과 2학년 학생 홍예주인데 네. 그 인물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네, 일단 이제 제가 그 상담을 받았을 때 이제 저를 상담해 주신 교수님은 정말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굉장히 그 감정 통제나 이런 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갖고 있었던 그 질문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완벽할 수가 있지? 내가 이렇게 힘든 얘기 아니면 충격적인 얘기를 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고 그래서 질문이 정말 작정하고 흔들면 안 흔들릴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다 그 내면에서는 갈등이 있을 거다.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인칭이니까 그 내면을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겉에서는 보지 못하지만 네. 그 내면에서는 사실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면들을 이제 그 1인칭으로서 이렇게 쫙
풀어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예주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아픔이 네.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런 피해자들을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면 대부분 아주 숨으려고 한다든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그러는 편인데 이 아이는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당돌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나서는 그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아무리 내가 피해자일지라도 조금 당돌하게 해결해보는 이제 그런 피해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만든 캐릭터였어요. 네. 소설의 시작은 예주가 사이코 드라마에 합류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예주가 사이코 드라마에 합류하면서 엄마와의 갈등을 꺼내게 됩니다. 그 부분의 내용을 윤소희 작가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극에서 예주는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 예주는 무대에서 엄마와 계속 다투었다. 상담실에서 나와 상담할 때 보였던 엄마와의 갈등이 무대 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엄마 역할을 맡은 여학생이 예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하지 못하자 연출자가 잠시 예주와 예주 엄마의 역할을 바꾸게 했다. 역할 바꾸기를 통해 예주가 직접 엄마가 되어 엄마의 대사를 했다. 다시 역할을 바꾸었다. 예주 엄마 역을 맡은 학생은 예주가 보여준 대로 예주 엄마의 역을 좀 더 실감나게 연기했다. 엄마는 왜 맨날 아빠를 그렇게 힘들게 해? 네가 엄마 인생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모르긴 뭘 몰라. 연출자가 바로 끼어들었다. 이 무대에서 무슨 말이든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자에 올라서 보세요. 그리고 예주 엄마는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주세요. 자, 다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보세요. 모르긴 뭘 몰라. 난 다 알아. 엄마가 감춰둔 일기장 내가 다 봤단 말이야. 아빠랑 나는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엄마 머릿속은 온통. 예주 마음의 깊은 상처는 엄마였네요.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큰데 어떤 일이 실제로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이제 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예주 엄마가 이제 숨기고 있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일기장을 예주가 발견하면서 사실은 이제 아빠한테 폭력을 당했으니까 아빠를 원망해야 할 텐데 그 모든 일의 근원이 엄마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엄마를 이제 직접적으로 원망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폭력을 행한 아빠보다 오히려 그 일의 근원을 만든 엄마를 이제 증오하고 원망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죠. 네. 다음 장면이 연출자가 예주가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주의 분신을 세우는데요. 예주의 자세와 표정을 똑같이 따라하는 분신을 세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사이코 드라마에서 이제 보통 이중자라고 말하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게 뭐냐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실제로 꺼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이제 그럴 때 또는 깨닫지 못해서 자기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이중자를 맡은 그 훈련된 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엄마를 미워한다고 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솔직하게 아주 좀 감정적으로 얘기를 해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깨닫지 못한 어떤 거를 이렇게 꺼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인공은 그게 자기 마음과 합한다고 생각하면 따라 해보게 하고 그다음에 합하지 않으면 이제 그냥 무시하면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이중자를 통해서 예주의 감정은 한층 더 격해집니다. 연출자는 쿠션이 엄마라고 생각하고 엄마에 대한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라고 하는데요. 예주는 속이 좀 후련해졌을까요? 이 부분의 내용을 윤소희 작가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주가 의자에서 내려오고 연출자는 예주가 서 있던 의자에 쿠션을 올려놓았다. 예주가 쿠션을 때리고 집어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쿠션을 발로 찼다. 이미 최면에서 빠져나온 예주는 연출자의 기대에 정확하게 부응하는 행동만을 연기했다. 지금까지 무대에서 엄마에게 던졌던 말들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 자신과 가족에 대한 내밀한 정보를 끄집어내지 않았다. 진짜 자신의 감정에 완전히 몰입한 프로타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는 배우처럼 인위적으로 보였다. 다행히 연출자는 그걸 알아채지 못한 듯했다. 예주양, 엄마한테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표현해봤는데요. 이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예주의 격렬했던 표현이 조금 수그러들자 연출자가 끼어들었다. 속이 좀 후련해지는 느낌이에요. 이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난 예주는 여유를 되찾았다. 노련한 여배우 같았다. 엄마에 대한 원망, 분노를 다 표현하라고 쿠션을 줬고 예주는 때리고 집어던지고 발로 차면서 감정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때 예주가 완전히 솔직하지는 못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예주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던 거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이코 드라마 상황이 아니라 그 학부생들이 사이코 드라마라는 걸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무대에 이제 공연처럼 올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구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도 이제 예주가 알았고 자신의 진짜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절제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아이인 거죠. 네. 소설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사이코 드라마를 하면 아빠에 대한 원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분풀이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은 전혀 없고 엄마에 대한 분노만 노출이 되고 엄마에 대해서 뭔가 풀어지지 않은 감정이 가득하거든요. 예주를 실제로 무너뜨린 건 아빠였는데 말이죠. 네. 16살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예주는 왜 엄마를 원망하게 됐을까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윤소희 작가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첫 상담 때부터 예주는 어머니에 대한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예주에게 어머니는 가난하고 무력한 존재다. 20살 많은 아버지랑 결혼하려는 발상 자체가 사랑도 없으면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혼을 이용하려는 자포자기적 태도라며 대놓고 경멸했다. 대학을 나오지 못한 어머니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아버지가 애썼지만 어머니는 무기력증에 빠져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지극정성으로 지원하는 아버지를 어머니는 늘 외롭게 했고 어머니의 말수마저 점점 줄어갔다. 예주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주는 그 모든 일의 원인 제공자가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직접 만나보지 않아 정확한 진단은 내릴 수 없지만 예주의 어머니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어머니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아버지를 정서적으로나 성적으로 방치해 두었다. 어머니와 딸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아버지가 딸이 아내를 대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근친상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었다. 예주가 아버지의 폭력에 저항하지 못한 것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순순히 권위자에게 응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한거불능 상태인 학대 수능 증후군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상담 중에 상담을 해주는 사람은 개인적인 판단을 보류해야 하지만 예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수인 이주아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감정 통제하기도 힘들어졌고요. 네. 그러니까 상담자라고 해도 개인의 이제 가치관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근친상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그러니까 그 자신의 혐오나 이런 걸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예주한테 어떤 친밀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점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통제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소설 사이코 드라마 읽어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필의 그때 그 아인.
말없이 기다려보면 쓰러질 듯 내게 와 안기는데 마음에 얹힌 슬픈 기억은 쏟아낸 눈물로는 지울 수 없어 어디서부터 지워야 할까 허탈한 웃음만이 가슴에 박힌 선명한 기억 나를 비웃듯 스쳐가는 얼굴들 잡힐 듯 멀리 손을 뻗으면 달에 나듯 조각난 나의 꿈들만 두 갈래 길을 만난 듯 멍하니 한참을 바라보다 무언가 나를 이끌던 목소리에 한참을 돌아보며 지나온 모든 순간은 어린 슬픔만 간직간직 커버렸구나 혼자서 잠들었을 그 밤도 아픔을 간직한 채 시간은 벌써 나를 키우고 세상 앞으로 이제 나가보라고 어제의 나는 내게 묻겠지 웃을 만큼 행복해진 것 같냐고 아직 허기진 소망이 가득 메워질 때까지 시간은 벌써 나를 키우고 세상 앞으로 이제 나가보라고 어제의 나는 내게 묻겠지 웃을 만큼 행복해진 것 같냐고 아주 먼 날 그때 그 아인 꿈꿔왔던 모든 걸 가진 거냐고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의 명사들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윤소희 작가의 소설 사이코 드라마 함께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지속하면서 이주환 교수도 예주에게 좀 끌린 것 같습니다. 예주가 상담에 안 오면 마음을 좀 많이 쓰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내담자랑 상담자가 그 이성일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많은 상담자들이 또는 이제 내담자들이 상대를 이렇게 이성으로 느끼면서 호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심하게는 90%까지도 보는 그런 연구 자료도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상담자들이 그걸 이제 잘 긍정적으로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내담자를 치료하는 경우에 쓸 수도 있지만 이제 간혹 가다가는 이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그런 상담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감정이나 갈등 때문에 이제 상담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른 상담자를 연결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어도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의 내면을 보지 못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소설은 상담자가 1인칭 화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자도 이렇게 흔들릴 수 있구나. 그리고 네. 그 안에서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생생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심리 묘사 때문에. 맞아요. 사실 뭐 저는 상담자를 직접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상담자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을 방송을 통해 정말 많이 만나보면요. 정말 그 감정 조절 잘하시고 본인 감정 잘 안 드러내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소설 읽으면서 진짜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네. 심리 상담 기술인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상담자가 되기 전에 스스로도 뭐 정신분석을 한다든지 상담을 받아서 그러니까 내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훈련들 또는 이제 내가 어떤 이런 감정이나 고민이나 갈등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걸 또 자기보다 이제 더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선배 상담자한테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좀 그 지도를 받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이제 그거를 실제 상담에서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예주에게 마음이 쓰이기 시작한 이주환 교수의 심경 변화에 대한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윤소희 작가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주가 떠난 카페 놈은 더 이상 좁은 공간이 아니었다. 넓고도 황량한 사막이 되었다. 통증이 가슴을 죄어왔다. 방금 예주의 따뜻한 손이 내 손 안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아내와 아들 그리고 집을 떠올렸다. 갑자기 눈동자에 색바랜 유리 렌즈라도 끼워 놓은 것처럼 내 주위의 모든 것이 생기를 잃고 시들해졌다. 벌레가 갉아먹은 낙엽처럼 눈 밑에 거뭇거뭇한 기미로 얼룩진 아내의 얼굴. 윤기를 잃어 금방이라도 바스락 부서질 것 같은 아내의 갈색 머리. 음식 얼룩이 묻은 옷을 입고 아이가 남긴 과자 봉지를 들고 어딘가를 바라보는 아내의 기름 묻은 손가락과 텅 빈 눈동자.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다.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려 보려고 애썼지만 주문에라도 걸린 듯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내 손 안에 잠시 들어왔던 신형 장난감은 내 것이 아님을, 내게 속한 장난감은 그저 낡고 오래된 것뿐임을 가슴에 못 박아주고 예주는 떠났다. 사랑을 다룬 서양 최고의 고전 플라톤의 향연에서 디오티마라는 창부가 소크라테스에게 에로스의 혈통을 설명한다. 사랑의 신 에로스의 아버지는 기지 혹은 교활이고 어머니는 빈곤 혹은 결핍이었다고. 에로스의 화살을 맞는 순간 고통이 시작되었고 그 고통은 결핍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에로스의 화살을 맞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라고 표현했는데 결국 사랑은 고통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네, 왜냐하면은 그 보통 이제 사랑이 시작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결핍된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우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그런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또는 자기가 속한 세계가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네. 결핍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주환 교수는 감정의 동요를
겪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감정 통제를 잘 못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약간 흔들리는 감정이 조금 많이 드러나긴 하는데 이제 네. 우리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저 사람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 만약에 그 이주환 교수를 우리가 겉에서 이렇게 제3자처럼 관찰을 했다면 잘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갈등이 있어도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한 척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이 소설이 1인칭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내면을 자꾸 표현하다 보니까 이 사람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의 오해를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주환 교수의 심정을 키에르케고르의 문장으로 표현해 주셨는데요. 뒤에 깊고 불안한 밤이 도사리고 있을수록 그 어두운 밤으로부터 사랑이라는 꽃이 피어나는 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깊고 불안한 밤이라는 게 뭘까요? 소설의 소제목으로 사용한 말이던데요. 네, 이제 챕터 제목으로 이제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예주가 그 주한한테 건네준 그런 엽서에 써있던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키르케고르를 인용한 말인데, 깊고 또 불안한 밤이라고 하면 이제 뭐 그게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이제 어두운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안이라든가 뭐 절망이라든가 또는 뭐 고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는 거고,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사랑의 꽃이 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둠을 그 통과하지 않고는 결국 뭐 사랑이든 아니면 의미든 뭔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빛 어떤 좋은 것 이거를 얻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깊은 밤 그리고 내 고통 또는 내 절망 또는 내 불안 이 어둠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직면해야지만 이제 제대로 된 무언가를 맞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설에는 예주와 연관된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하는데요. 정예진입니다. 정예진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예지는 사실 그 이주환 교수가 그러니까 예주만 할 때, 그러니까 대학생 때죠. 이제 그때 잠깐 짧게 만났던 여자고 그리고 또 첫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첫사랑에 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 만나고 또 헤어졌는데 뭐 이유도 듣지 못하고 갑자기 여자가 사라지는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얼마나 그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주한한테는 굉장히 아픈 그런 이름인 거죠. 네. 어느 날 예주가 사라졌고 이주환 교수는 예주를 찾아 나서지만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안절부절하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이주환 교수에게 프랑스에서 소포가 날라왔는데요. 바로 예주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관련 본문 내용을 윤소희 작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봉투 속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다. 그 순간 몇 장의 복사본들 사이에 끼어있던 사진 한 장이 발 옆으로 툭 떨어졌다. 유행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사진. 낯이 익다 싶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내 얼굴이었다. 사진 속의 나는 누군가와 나란히 서 있는데 수줍음 때문인지 옆 사람의 손과 살짝 닿아 있기만 할 뿐 시원스레 손을 잡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자세다. 같이 찍은 여자를 유심히 들여다보다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했다. 그녀다. 정예진.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심장박동은 횟수를 가늠하기 어렵게 빨라졌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종이 뭉치를 들고 빠른 속도로 훑어갔다. 그녀 일기장을 부분 복사한 것으로 내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터질 듯이 뛰는 가슴과 현기증 때문에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힘들었지만 읽는 걸 멈출 수 없었다. 이 내용을 읽고 이주환 교수가 굉장한 충격을 받는데요. 어떤 네. 충격을 받았는지는 소설을 읽어보시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그렇죠.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주가 이주환 교수를 찾아갔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상처를 꺼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상처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을 때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상처가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비밀스러운 것이라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처라는 게 표현이 되어야만 그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 상처를 아무한테나 막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거를 뭐 친구라고 믿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막 사방팔방 소문을 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그거를 악용해서 나의 약점으로 잡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무한테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뭐 심리 상담가라든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분들한테 돈을 내고라도 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뭐 그 상담자가 아니더라도 내 아픔을 이제 드러낼 수 있고 또 그분이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치유가 일어난다면 이제 가장 좋은 거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이제 글쓰기였고 왜냐하면 글쓰기는 이제 제가 출간을 하거나 누구한테 드러낼 수도 있지만 내가 그러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한 그렇게 결정한 글들은 숨길 수도 있어요. 네. 일기장 같은 게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장르를 선택할 때 에세이보다 소설을 너무너무 쓰고 싶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 허구라는 필터를 사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가의 말에도 잠깐 썼는데 우리가 그 해를 이렇게 눈을 직접 보면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은 눈이 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를 끼는데 마찬가지로 상처도 직접 보다 보면 그 아픔을 이제 직접 보다 보면 우리가 눈이 상할 수가 있는 거죠. 감당이 안 될 수 네, 있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허구라는 필터 마치 선글라스에 그 색안경에 색이 들어가는 것처럼 허구라는 필터를 이용해서 조금 완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허구니까. 네.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소설가들이 대부분 그 소설 안에 자기 이야기를 넣는데 대놓고 넣진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잘게 다져가지고 알아볼 수 없게끔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서 표현을 하고 그 표현을 통해서 그 글을 쓴 사람도 치유를 받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설의 재밌는 점은 독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비슷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겹쳐지면서 그 대리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주가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거기서 위안을 받는 그 장면에서 나도 누군가한테 이제 가해자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게 이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내가 마치 들은 것처럼 그렇게 회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비밀이라는 건 아무한테나 하는 건 절대 안 되고 아주 소중한 사람들 또는 이제 그 훈련받은 전문가들한테 얘기하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저처럼 소설 허구라는 필터를 통해서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소설의 마지막에서 이주환 교수는 우연히 사이코 드라마에 참여하게 됩니다. 관련된 본문 내용을 저와 윤소희 작가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술 가게에서 어떤 속성을 사고 싶으신가요? 사이코 드라마 연출자가 마술 가게 기법을 연출하고 있었다. 용기. 지금 용기라고 하셨죠? 구체적으로 어떤 용기를 사고 싶으신 거죠? 연출자는 기어들어가는 내 목소리를 용케 알아듣고 다시 질문했다.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 사랑할 수 있는 용기. 하지 않아도 좋을, 아니 평소 나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들을 해버렸다. 용서를 빌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는 용기라면 좀 비쌀 것 같은데 그럼 손님은 이 용기를 사는 대가로 뭘 내놓으실 건가요? 저희 마술 가게는 돈 대신 물물 교환만 가능하거든요. 내 마음속의 어둠들, 죽음, 자포자기, 자괴감, 그리고 자존심. 윤소희 작가도 용기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소설까지 쓸 수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버티는 용기가 정말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요. 그 녹내장 진단 받으셔서 시력 관리에 신경 많이 쓰고 있다고
했는데 네. 한 2년 전쯤에 녹내장 진단을 받아서 이제 그게 녹내장이라는 게 저도 그때 진단받고서야 알았는데 그러니까 시야가 점점 좁아지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실명을 하는 병이래요. 근데 이제 물론 요즘에는 이제 약이 많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쉽게 실명을 하진 않고 잘만 관리하면 이제 끝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 실명이라는 단어가 주는 네. 그 공포가 엄청나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렇죠. 제가 또 읽고 쓰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책 보고 하루 종일 글 쓰는데 만약에 내가 그 정말 그 시력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공포가 좀 있었어요. 네, 잘 관리하고 네.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또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작가분이 그러니까 실명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선배 작가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실명이라는 것도 새로운 관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장편 소설 처음 출간했지만 네. 사실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한 소설들이 있겠어요. 아마 음. 수십 편 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작품들 추리고 다듬고 하면 책이 금방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이 사이코 드라마도 제가 12년 전에 썼던 원고가 이번에 이제 출간을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써놨던 원고들을 뭐 그러니까 단편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집으로 묶어야 되겠고 또 이제 다른 장편도 있으니까 이제 그 장편도 출간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심리 소설이라는 분야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심리 소설을 계속 써줬으면 좋겠다. 심지어 사이코 드라마 2탄을 써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분야의 소설도 이제 계속 써볼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심리를 담고 있는 소설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네. 또 조만간 흥미진진한 소설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윤소희 작가의 장편 소설 사이코 드라마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끝곡 빌리 아일리시의 What Was I Made For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